안녕하세요. 오로지 합격을 위한 강의 오합입니다. 핵심 강의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물류는 물적 유통을 줄임말입니다. 필요한 양의 물품을 가장 적은 경비를 들여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보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는 상품의 운송, 보관, 포장, 하역 같은 활동이 포함되고요. 하역은 물건을 싣고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류의 영역과 영역별로 고려해야 할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달 물류입니다. 조달 물류는 물류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물자가 원료 공급업자로부터 생산 공장까지 운송되는 걸 말합니다. 이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달 물류에서는 JIT 납품이라고 해서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때에 공급하겠다라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JIT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송 루트 최적화. 공급처에서 생산 공장까지의 수송 루트를 효율적으로 만든다라는 거고요. 공차율 최소화에서 공차율은 전체 운행하는 화물 차량 중에서 빈차의 비율을 말합니다. 빈차의 비율을 당연히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공차율 최소화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 물류입니다. 생산 물류는 말 그대로 물자가 생산 공정에 투입될 때부터 생산될 때까지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평준화, 생산 사이클 단축, 공정 재고 최소화를 통해서 물건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 물류입니다. 이제 완제품으로 출고가 돼서 소비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때는 수배송 효율화,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통해서 판매 물류 활동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 콜드체인은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 아니면 냉장식품, 냉동식품 같은 걸 저온 상태로 유지해서 유통하는 걸 말합니다. 식품을 최대한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콜드체인화를 고려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이 이제 소비자에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상품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교환을 하거나 반품을 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반품 물류라고 하고, 이 반품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주문 예측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수 물류입니다. 팔레트나 컨테이너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 용기 또는 포장재를 수거하는 활동입니다. 이번엔 아예 회수할 수 없는 파손된 제품이나 포장 용기는 폐기처에 폐기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폐기 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류 활동은 어떤 종류와 영역이 있고 이 영역에서 어떤 걸 고려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류 아웃소싱과 제3자 물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물류는 3PL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물류 활동을 물류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걸 얘기합니다. 물류 활동의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 활동을 위탁하는 이유가 있겠죠. 물류 활동을 위탁하게 되면 리드타임과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리드타임은 이 유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단순히 물건이 배송되는 시간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고객이 주문한 순간부터 배송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상품 발주부터 입고가 완료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물류 활동을 위탁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고, 이 물류의 흐름도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리드타임과 비용이 감소된다. 그래서 물류의 효율이 올라가고, 이 물류의 효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고객 만족도도 증가하면서 결론적으로 기업 가치도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아웃소싱 또는 제3자 물류를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류 아웃소싱과 제3자 물류는 어떤 점이 다른지 그 차이점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물류 기능별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까 물류 영역이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만 떼서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 물류 같은 경우는 종합 물류 서비스 지향입니다. 물류 활동의 전반적인 것들을 위탁하는 게 제3자 물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주와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주는 쉽게 말해서 화물 주인, 이 물건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물류 아웃소싱은 물류 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일회성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3자 물류는 종합 물류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장기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류 아웃소싱은 단발적인 거래가 많다 보니 정보 공유를 매번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제3자 물류는 거래 기간도 길고 서비스 범위도 넓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도입 권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웃소싱 거래를 중간 관리자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3자 물류 같은 경우는 종합 물류 서비스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층이 이 제3자 물류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류 원가 분석과 물류 채산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채산이라는 단어는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져서 이익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수익성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건데요. 계산 목적부터 방식, 시기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물류 원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물류 활동의 업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류 채산 분석 같은 경우는 특정 안건이 올라왔을 때 수익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류 원가 분석은 물류 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시기별로 항상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물류 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개선안이 올라왔을 때 의사결정을 위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 방식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시기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고 계산도 임시적으로 계산을 하고 할인 계산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물류 원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할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관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를 관리한다는 건 재고 자산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유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량 주문법과 정기 주문법을 구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량, 양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 주문법은 주문량이 고정되어야 좋고요. 정기 주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 시기가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을 먼저 잡아두시고 나머지 비교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정량 주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재고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 시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고가 떨어지면 주문하는 시스템이라 주문 시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주문을 하게 되면 동일한 양으로 주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품목수는 많아도 상관이 없고 보통은 상대적으로 저가 물품, 표준 부품을 주문할 때 정량 주문법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정기 주문법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는 주기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1개월마다, 3개월마다 필요한 만큼 주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문 시기는 일정하고 주문량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주문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문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고가 물품이나 전용 부품을 주문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주문량입니다. 영어로는 EOQ라고 하고요. 우리가 아까 정량 주문법을 공부할 때 재고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동일한 양으로 주문을 한다고 했죠. 그 동일한 양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경제적 주문량이 되겠습니다. 재고의 보유 비용과 주문 비용을 최소화하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1회 주문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가정이 중요한데요. 수요나 조달 기간 비용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재고가 부족해진다던가 할인을 한다던가 품절이 있다거나 분할해서 입고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즉 재고가 부족하지 않고요. 할인을 하지 않고 품절이 없으며 일괄적으로 입고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제적 주문량은 이 계산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EOQ 계산하는 공식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루트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연간 단위 재고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분자에는 2 곱하기 1회당 주문 비용 곱하기 연간 수요량이 들어갑니다. 계산식만 봤을 때는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기출문제에 적용하면서 몇 번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 EOQ 계산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적시 생산 시스템 JIT입니다.
앞에서 조달 물류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JIT로 납품한다 라는 게 있었죠. JIT는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적시에 필요한 만큼 물건을 공급하겠다 라는 개념입니다.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이 도입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공급되는 방식인 푸시형과 풀형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푸시형 같은 경우는 푸시가 밀다라는 뜻이죠. 공급업체가 생산 계획에 따라서 물건을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든 물건을 중간장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공급업체에서 소비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 푸시형으로 물건을 공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재고가 너무 많이 남더라는 거죠. 그럼 이 재고가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바로 이 풀형이 나오게 됩니다. 풀형은 소비자의 수요가 있을 때 그 수요에 따라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이 푸시처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서 끌어온다, 당긴다 라고 해서 풀형이라고 합니다. 이 풀형 방식을 쓰게 되면은 물건을 과잉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JIT 방식이 도입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JIT와 JIT2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먼저 JIT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상이 부품과 원자재입니다. 생산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형입니다. 수요에 따라서 생산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적시에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시스템은 개별 생산 현장을 연결하고 주력 업무는 자사 공장 내에 가치 없는 활동을 감소하는 데 있다. JIT2 같은 경우는 좀 더 종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도 부품과 원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생산 방식도 JIT가 고수하고 있던 풀형뿐만 아니라 푸시형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RP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MRP는 자재 소요 계획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생산을 진행하는 겁니다. 수요에 따라서 생산을 조정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JIT2는 풀형과 푸시형 생산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역시 개별 생산 현장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체인상 파트너도 연결하고 프로세스 자체를 변화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력 업무 역시 자사 공장이라는 스케일이 아니라 기업 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훨씬 뭔가 스케일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간 중복 업무 및 가치 없는 활동을 감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관 효율화 6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 표시의 원칙입니다. 보관품의 장소, 선반 번호, 위치를 표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품의 장소, 선반 번호, 위치를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중량 특성의 원칙입니다. 중량에 따라서 보관 장소나 높낮이를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건은 좀 아래쪽에 보관한다든가 가벼운 물건은 위쪽에 보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명료하게 보일 수 있도록, 즉 시각적으로 식별이 쉽도록 보관하는 걸 말합니다. 네 번째,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입니다. 회전 정도, 쉽게 말해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빈도에 따라서 보관 장소를 결정하는 겁니다. 회전율이 높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보관을 하고 회전율이 너무 낮은 물건은 안쪽에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입니다. 효율적 보관을 위해서 통로면에다가 보관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동일성 또는 유사성의 원칙입니다. 동일한 물건은 동일 장소에, 유사품은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는 걸 말합니다. 복합 운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송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기백, 피시백, 버디백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백이라고 하는 건 등을 얘기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피기, 피시, 버디는 동물에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피기백 같은 경우에는 피그, 돼지에서 온 거예요. 돼지 등에 이 짐을 얹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트럭과 철도 운송이 합해진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철로가 있고요. 이 철로 위에 단순히 짐만 싣는 게 아니라 이 짐을 실은 화물차를 이렇게 얹어서
운송을 한다든지 트레일러 자체를 이렇게 놓고 운송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피쉬백입니다. 피쉬니까 물고기죠. 물고기 등에다가 짐을 얹고 있는 거다. 이 물고기 하면 바다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트럭과 해상 운송이 결합된 형태다. 세 번째, 버디백입니다. bird 같은 경우에는 새죠. 새는 날아다니니까 항공 운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럭과 항공 운송이 결합된 형태가 버디백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공급 사설 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CM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공급 사슬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부터 최종 고객까지 그 공급 사슬, 즉 전체 물류 흐름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통합관리 방법이다. 그럼 이 SCM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망 구성원 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통합 정보 시스템도 구축해야 됩니다. 이 ERP나 CRM 같은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이 전사적 자원관리 ERP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회계, 조달, 프로젝트 관리, 공급망 같은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객 관계 관리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이 고객의 니즈와 성향을 충족시켜서 고객을 장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경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 가치와 니즈를 이해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바로 SCM의 조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CM의 관련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속 반응 또는 신속 대응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QR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 의류 사업에서 도입이 됐고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필요한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물류 정보 시스템입니다. 소매업체와 제조업체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재고도 감축할 수 있더라. 스웨터를 만드는 회사 베네통이라든지 리바이스, 그 외에도 유명한 의류 회사들이 이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 소비자 반응 ECR입니다. 1990년대에 식품 잡화 슈퍼마켓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고객 니즈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배웠던 QR과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QR은 의류 사업에서 도입했고 ECR은 미국 슈퍼마켓에서 식품 공급망에 대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탄생했다라고 구별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공급자 주도 재고 관리입니다. VMI라고 하고요. 공급자가 주도가 돼서 소매업자와 협의해서 소매업자의 재고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면요. 제조업체가 이를 분석해서 상품 적정 납품량을 결정해 줍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간 같은 비용이 절감되고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소매업체의 정보를 기반으로 판매도 예측할 수 있고 상품 기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VMI 같은 경우는 공급자 주도이기 때문에 이 상품 보충에 대한 책임이 공급업체, 즉 제조업체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 공동 재고 관리입니다. CMI라고 하고요. 아까 VMI 같은 경우에는 상품 보충에 대한 책임이 공급업체, 제조업체에게 있었다면 이 공동 재고 관리는 상품 보충에 대한 책임이 유통업체에 있습니다. VMI에서 한 단계 보완된 형태입니다. 제조업체가 제품을 발주하기 전에 주문 제안서를 작성해서 유통업체에게 보내고요. 상호 협의 후 발주를 확정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크로스도킹, CD라고 하고요. 창고나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소매점포에 배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자동 발주 시스템 보겠습니다. CAO라고 하고요. 이 판매대 재고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충 주문하는 시스템이 바로 CAO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 데이터라고 해서 이 유통 소매 업체에서 사용하는 판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포스 데이터와 재고 파악이 필수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채찍 효과 보도록 할 텐데요. 고객 주문 정보가 공급 사슬을 올라갈수록 정보가 왜곡되면서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어 수요 예측치와 실제 판매량 사이의 차이가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채찍을 휘두르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채찍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래에는 이 폭이 좁다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마치 공급 사슬이 올라갈수록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모양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사람을 너무 많이 거치게 되면 와전되고 왜곡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간중간에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을수록 이 정보가 왜곡되면서 수요 예측치와 실제 판매량 사이의 차이가 커지더라. 이 현상을 두고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채찍 효과가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이 방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확한 수요 예측이다.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지는 거죠. 이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에 정보가 공유돼야 되고 전략적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리드 타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이 공급망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이 리드 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EDI를 도입해야 한다. EDI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전자자료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표준화된 양식이 있기 때문에 변환을 따로 할 필요도 없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 타임을 단축해서 수요 변동폭을 줄이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더라는 거예요. 행사 할인을 너무 자주 하는 거는 피해야 하고요. 아니면 아예 차라리 상시 저가 전략이라고 해서 항상 싼 값에 물건을 파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물건을 한꺼번에 일괄 주문 처리를 해서 이 채찍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자주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소량 다빈도 주문 방식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채찍 효과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찍 효과는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현상을 말하는지 그리고 원인이 뭔지 해결 방안까지 학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개념 강의 3강이 끝났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